중요한 예시를 하나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1990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독일 통일 당시에 이 서독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었고 동독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 서독이 굉장히 동독에 이제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면서 경제적으로 사실 타격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생각을 하지만 그런 통일의 인과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데 만약에 통일이 되지 않았다면 있었을 그런 카운터 팩추얼은 당연히 관찰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이런 독일과 유사한 상황에 이런 분단 국가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을 해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분단의 현실을 겪고 있는 어떤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는 게 가능할까요? 아마 뭐 다른 요인은 비슷해도 뭔가 이 분단이라는 현실을 생각하면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그런 유사한 현실을 찾을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6.25 전쟁도 겪고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트래젝토리를 따라오는 그런 비교 가능한 국가는 없겠죠. 그 당시에 서독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서독과 유사했던 OECD 국가 전체를 한번 평균해서 비교해 보자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지금 점선이 이 실선이 서독이고 이 점선이 OECD 전체 평균인데 보면은 전혀 패러럴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OECD 전체 국가는 이 패러럴 트렌드를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를 활용할 수 없는 세팅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이 신테틱 컨트롤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바로 이 OECD를 그냥 전부 다 활용해서 이 에버리지 하는 게 아니고 이 신테틱 컨트롤이 될 수 있는 후보국을 우리가 이제 도너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후보군을 만들고 이 후보군들의 어떤 적절한 웨이를 통한 조합을 통해서 바로 이 서독, 웨스트 저머니의 이 이코노믹 트래젝토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가상의 통제 집단을 만들자라는 게 바로 신테틱 컨트롤이고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점선이죠.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이 서독의 이코노믹 트래젝토리를 완벽하게 어떤 모방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일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경쟁과 성장을 했을 텐데 실제로 통일되고 나서 이렇게 낮아지는 거를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이 서독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통일이 어떤 경제적 비용을 수반을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테틱 컨트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카운터 팩추얼에 대한 어떤 트랜스페런스예요. 그러니까 이 카운터 팩추얼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우리가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서독의 이코노믹 트래젝토리를 모방하는 신테틱 컨트롤 그리고 그를 통한 어떤 카운터 팩추얼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바로 인접해 있는 그 당시에 경제 규모 비슷했던 그리고 원래 독일이 오스트리아랑 원래 같은 제국이었잖아요. 근대 시대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가 42% 그리고 당연히 뭐 2차 세계대전을 함께 주도했던 일본이 16% 그리고 또 인접해 있는 네덜란드 9% 스위스 11% 그리고 미국 22% 이런 조합으로 이렇게 섞으면은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독일의 이코노믹 그로스를 완전하게 이렇게 모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어떤 트랜스페런시가 사실 이 신테틱 컨트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카운터 팩추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론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지니까 눈으로.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신테틱 컨트롤이 어떤 방식으로 카운터 팩추얼을 추론을 하고 그를 통해서 코전 인퍼런스를 하고자 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도너풀에서 어떻게 이 웨이를 계산을 해서 이 트리트먼트 유닛을 가장 잘 모방하는 신테틱 컨트롤을 어떻게 이런 웨이를 계산을 할 건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이슈겠죠. 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이 방법론적인 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신테틱 컨트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03년에 처음 이제 제안이 됐고 2010년에 이제 이 논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논문에서 이 신테틱 컨트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또 뭐 R과 뭐 파이썬, 뭐 스테이타 같은 어떤 이런 통계 패키지에서 이 신테틱 컨트롤에 대한 패키지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2010년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 사용이 늘어난 어떤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MIT의 이 알베르토 아바디 교수님이 이 신테틱 컨트롤을 이제 개발한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오리지널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보면은 기본 목적은 이 트리트먼트가 있기 전에 이 프리 트리트먼트에서의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대한 아웃컴을 최대한 가깝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과거의 아웃컴을 그냥 directly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과거의 아웃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미래 아웃컴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과거에 우리의 어떤 경제 성장이 지금의 경제 성장과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모든 어떤 사회는 다 이렇게 연결돼서 이 트레젝토리를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역사에 무관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의 아웃컴을 직접 예측하는 모델은 그 미래의 카운터팩처, 그 결과가 없었을 때 카운터팩처를 예측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아웃컴을 직접 예측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 아웃컴의 프리딕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프리딕터를 모방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앞에 독일의 이 통일 사례를 보면은 이 연구에서는 지금 이 GDP가 아웃컴이죠. 그렇죠? 통일 이전에 이 GDP를 예측하는 모델이 아니라 이 GDP라는 아웃컴에 대한 프리딕터. 이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 레이트나 그리고 뭐 교육 수준 그리고 그 산업 구조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프리딕터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바로 GDP를 모방하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모방하고 교육 수준을 모방하고 산업 구조를 모방하는 신세틱 컨트롤을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왜 아웃컴을 직접 프리딕션 하는 게 아니고 아웃컴의 프리딕터를 프리딕션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은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결국 이 식을 미니마이즈하는 웨이트를 구하는 게 결국 목적인데 여기서 보면은 얘가 지금 이 트리트먼트 유닛에 대한 프리딕터예요. 그러니까 앞서 독일 사례를 보면은 독일에서의 그 프리딕터 값이고 얘는 이제 각각의 웨이트이 더해져 있는 컨트롤 유닛이죠. 그래서 뭐 오스트리아나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스위스 이런 컨트롤 유닛에 대해서 얼마나 웨이트를 줘서 그 웨이리드 밸류를 구해서 그것의 차이를 얼마나 미니마이즈를 할 수 있도록 이 웨이트를 구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프리딕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프리딕터를 동시에 미니마이즈를 함으로써 결과를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뭐 독일 이게 이제 독일의 프리딕션이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뭐 어떤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C1이라고 할게요. 어떤 컨트롤 국가. 그리고 또 뭐 어떤 국가에 또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미니마이즈를 하는 식 하나가 나오죠. 그렇죠? 그걸 미니마이즈하는 이런 웨이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교육 수준이라고 하면은 에듀케이션 독일.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웨이리드 에듀케이션을 우리 구할 수 있겠죠. 어떤 첫 번째 국가가 있을 거고 뭐 두 번째 국가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또 이거를 또 동시에 미니마이즈하는 웨이트를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웨이트는 사실 같은 웨이트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개의 식을 만들고 이거를 동시에 최적화를 하는데 모든 프리딕터가 동일하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웨이트를 줘서 어떤 프리딕터는 좀 더 이 웨이트를 계산하는데 좀 더 역할을 하고 어떤 웨이트는 좀 더 역할을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식을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을 이렇게 매트릭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 웨이트과 이 어떤 컨트롤 유닛에서의 웨이트과 이 프리딕터의 웨이트를 동시에 최적화하자라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제안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루션을 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테크니컬리 따지면 이게 이제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이라는 이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인데 사실 뭐 이 쿼드라틱 프로블럼을 우리가 어떻게 솔루션을 구하는지 자체가 중요하진 않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만약에 뭐 적용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쿼드라틱 프로블럼을 이제 푸는 옵티마이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념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목적으로 이런 식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이 솔루션 자체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신테틱 컨트롤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패키지를 돌려서 분석을 하면은 두 개의 웨이트이 도출이 될 거예요. 하나는 각 컨트롤 유닛에서의 웨이트, 두 번째는 각 프리딕터에서의 웨이트.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두 개의 웨이트이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이거를 풀면은 이 총합, 이거를 모두 더한 거를 가장 미니마이즈하는 이 컨트롤 유닛의 웨이트과 이 프리딕터의 웨이트를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오리지널 메소드예요. 이 아바디 교수님이 제안을 한 오리지널 메소드예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웨이트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중요한 건 이 웨이트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컨트롤 유닛에서 웨이트를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컨트롤 유닛에서의 그 웨이티드 아웃컴이 바로 카운터 팩추얼이 될 거고 그것과 실제 아웃컴의 어떤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쉽게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신테틱 컨트롤의 오리지널 메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옵티미제이션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 뭐 여기서의 장점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더 막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않겠지만 이렇게 또 여기서 보면 제가 좀 짧게 표시해 놓았는데 또 이 웨이트이 네거티브 값이 될 수 없고 또 이 웨이트의 합이 1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게 뭐 엑스트라폴레이션이 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너 풀 안에서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음으로써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신테틱 컨트롤이 나오고 또 이 스팔스한 어떤 솔루션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독일의 신테틱 컨트롤을 구하는데 뭐 스위스 1%, 뭐 오스트리아 2%, 뭐 일본 3%, 뭐 미국 5% 이런 식으로 막 짜질짜질하게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스팔스하게 나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옵티미제이션 어프로치의 장점이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트랜스페런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오리지널 메소드에서의 어떤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리지널 메소드가 제안됐다고 해서 꼭 이걸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테틱 컨트롤의 이 기본 아이디어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이 알베르토 아바디 교수님의 이 논문들 이후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라쏘나 뭐 리치 리그레션 같은 뭐 레귤레이션 리그레션도 활용하고 또 뭐 이 둘을 결합한 뭐 일라스틱 넷도 활용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신테틱 컨트롤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신테틱 컨트롤 방법에 따라서 이 어떤 도너풀에서의 웨이트도 달라지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네거티브 값을 갖게 우리가 이제 이런 컨스트레인을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런 신테틱 컨트롤의 목적은 바로 이 프리-트리트먼트 기간에서의 어떤 프리딕션 프로블럼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 신테틱 컨트롤 모델을 처음 개발한 이 알베르토 아바디 교수님도 이 신테틱 컨트롤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out of sample prediction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out of sample prediction. 이게 뭐죠? 바로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머신러닝이 코잘 인퍼런스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머신러닝 모델들이 많이 이 신테틱 컨트롤 방법론에 적용이 돼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또 뭐 신테틱 컨트롤에서 뭐 여러 가지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직관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제가 이 센시티비티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을 할 때 그게 뭐 뉴럴넷이 됐던 뭐 랜덤 포레스트가 됐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오버피딩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바로 이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스플릿해서 이 트레이닝을 하고 또 별도의 데이터 셋에서 테스트를 함으로써 모델을 이밸류에이션 하고자 하는 접근이죠. 바로 이런 접근이 기본적으로 신테틱 컨트롤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신테틱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과 동일한 프리딕션 프로블럼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 프리-트리트먼트 기간을 뭐 둘로 나눠서 앞 기간에서의 이 신테틱 컨트롤을 트레이닝을 하고 뒷 기간에서의 어떤 이 프리딕션을 통해서 얼마나 잘 이걸 예측하는지를 테스트를 함으로써
이 신테틱 컨트롤이 트리트먼트 그룹을 잘 모방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다시 한번 이 신테틱 컨트롤이 궁극적으로 프리딕션 프로블럼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신테틱 컨트롤을 살펴봤는데 사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의 어떤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 큰 그림에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difference in difference든 이 synthetic control이든 결국 그 counterfactual을 우리가 추정함으로써 이 causal inference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컨트롤 그룹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이 counterfactual을 예측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게 DID든 synthetic control이든. 그런데 만약에 이 컨트롤 그룹이 없다면은 synthetic control을 구성할 수 없겠죠. 당연히 DID도 적용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과거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이거를 이젠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또 뭐 interrupted time series 혹은 뭐 quasi experimental time series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타임 시리즈 분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결국에는 카운터팩추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뭐 DID든 synthetic control이든 다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전 세션에서 몇 번 언급된 연구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베이지안 스트럭처럴 타임 시리즈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 프리-트리트먼트 기간에서의 어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거를 이제 쭉 이렇게 확장을 해서 카운터 팩추얼을 추정을 해서 그것의 차이로 코자 이펙트를 보고 있는 연구죠. 사실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은 당연히 컨트롤 그룹이 없는 상태에서 이 카운터 팩추얼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타임 시리즈 분석이 특히 유용한 거는 정형화된, 그러니까 모델러블한 어떤 체인지, 예를 들어서 뭐 시즈널 이펙트라든지, 뭐 타임 트렌드라든지, 혹은 뭐 쇼텀 플럭추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형화된 변화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컨트롤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타임 시리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자 인퍼런스 관점에서 이런 컨트롤 그룹 없이 하는 이런 타임 시리즈는 그냥 최후의 보루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만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은 카운터 팩추얼에 기반한 이런 이 코절 마인드셋 하에서는 이런 컨트롤 그룹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물론 더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면은 적어도 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의 어떤 인과 추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최선은 컨트롤 그룹을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다면은 최후의 보루로서 이런 타임 시리즈 모델을 통해서 카운터 팩추얼을 예측하는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신테틱 컨트롤이 중요한 이유는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현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우버예요. A/B 테스트를 잘할 수 있는 우버가 왜 A/B 테스트를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대안으로서 difference in difference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또 그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버에서 이 synthetic control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영상의 내용이 전부 이해가 되신다면은 이 세션에서 다뤘던 이 synthetic control의 기본 개념과 방법론을 전부 다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We haven't always accepted cash at Uber. We started off just accepting credit cards, and that was actually part of the magic. That was part of the pitch, that you just get out and don't have to pay or deal with it. But then when we invested heavily in Latin America and India or markets like that, where there's not a lot of credit cards, it became important for us to accept cash so that we could allow everyone the chance to use Uber, like transportation as reliable as running water everywhere for everyone. And so cash allows us to operate in cities we wouldn't otherwise be able to, but it does come with some problems. For example, change. If your trip is 17 euros and you only have a 20, what happens? The drivers have to carry change. Maybe they run out of change. Maybe the riders don't have the exact fare. And so that can get messy. Sometimes they'll even stop, go to an ATM or go to a convenience store to make change. And, you know, it can become difficult. Another difficulty is, how do Uber drivers pay Uber its service fee for matching them with riders and providing them with trips? Normally, if you have a cash trip,
the driver will just take home all of the cash trip, all that fare, and then on their next credit card trip, Uber will just take a little bit more so that the driver can pay the service fee for that previous trip. But if almost all the trips are cash, then the driver actually starts to owe Uber money, which is hard because sometimes the driver has to do something like go to a convenience store and wire money to Uber, which takes them off the road, and it's just hard on the marketplace, it's hard on the driver, and so yeah, there are definitely some problems here. So because some drivers don't like cash trips, we built a feature to tell them on every request whether the trip is cash or not so that they can accept it or decline it as they choose. You can see here in the screenshot, there's that little box here that says cash, if the trip is cash, and it says nothing if the trip is a credit card trip. So say we wanted to do an A/B test here on this feature, and we wanted to look at metrics like how does this impact trip accept rates, or how does this impact the amount of unpaid service fees that drivers owe Uber, which is a function of cash trips. Now, for those that are not familiar, an A/B test is essentially a randomized control trial where you randomly, the random is very important, split users into different groups, and you treat one group and you leave the other group as business as usual or control, and then you perform a statistical test at the end. So if I was to do an A/B test here, let's say I launched in a given city, and I would randomly assign half my drivers to treatment and half to control. And so control users would not see this this indicator at all, one way or the other. And the treatment drivers, I would tell them if the trip was cash, and then this would be blank if the trip was credit card. The problem here is an A/B test doesn't actually work in this way because of what you might call spillover effects. Now, an A/B test or randomized control trial is only valid if what I do to one user does not affect another user. And in this case, the treatment I give to one user spills over to affect the other user. And let me tell you what I mean by that. So it turns out that drivers actually preferred cash trips a lot. And so when we told drivers which trips were cash, let's say that they accept a higher volume of cash trips and decline more card trips. And so in that case, they would have more cash trips per driver in the treatment group, but those card trips, they have to go somewhere, right? And because they're still in the same market. So you can see in this chart here, in the top chart, here's what the control looks like with no experiment, right? With the dotted line is the intervention. But in the bottom chart, you can see that this is, say, cash trips per driver. When you show the treatment group, whether they're cash trips or not, then they take more cash trips because they know about it. But the control group actually takes less cash trips than they would have otherwise. So my effect here is spilling over because they're in the same marketplace. And so if someone requests a credit card trip, that can bounce around from driver to driver until it eventually lands in a treatment driver who wants a credit card trip or a control driver who doesn't know. And so normally with an A/B test, you'll look at, say, the difference in sample means to do your statistical test. So that would be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een line and the blue line. But that would actually overstate our effect substantially here. What you would really wan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een line and the white line, but I don't observe the white line because there has been this spillover effect. So an A/B test is not going to work here. So Nick's talked about how if we're rolling out at the city level, there's a problem if you want to just compare before and after. The other source of variation that we could use, most obviously, would be to compare to other cities. Now, if we're comparing post-treatment, for example, Sao Paulo to Rio, there's clearly a problem if we want to say that any difference between those two cities is attributable to the treatment that we've just rolled out. The two cities probably started at very different baselines. But could we combine these two sources of variation? So variation over time and variation across cities. So one approach that we could take is if we want to know, for example, the effect of rolling out telling drivers about cash in Sao Paulo, we could look at the change from before and after in Sao Paulo and compare that to the change before and after in a similar city or group of cities. So for example, in Rio. And if we make the assumption that in the absence of our treatment, so in the absence of telling drivers about cash, Sao Paulo would have followed a similar trend to the trend that we see in Rio, then the difference in those changes, the difference in those differences, we can call our estimate of the causal effect of the intervention. And this is a very common method in economics. It's been used for decades. And if you buy that trend, buy that assumption, of common trends in the two cities that you're looking at, it's a pretty good way to go.
The difficulty is that often that common trend assumption may not hold, or you may not know if it holds. And this takes us to synthetic control. What we do a little bit differently here is rather than comparing one city to another and assuming that they follow a common trend, we explicitly try and model what we think would have happened in Sao Paulo if we had not rolled out telling drivers about cash. So what does that look like? Well, I think this plot illustrates it quite well. So here in the yellow shaded area, this is before we rolled out telling people about cash in Sao Paulo. The dates are imaginary. That's not actually when we did this. And the blue area is after we rolled out cash in Sao Paulo. And the dark blue line shows the metric that we're looking at for Sao Paulo over that period. The dotted line, on the other hand, is our prediction for what we think would happen in Sao Paulo in this period if we hadn't rolled out the treatment. So you can see in this initial training period, in the yellow period where we actually know what happens, it follows the blue line fairly closely, as you would hope. Afterwards, the two lines separate,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two, that's our estimate of the effect of treatment on any given day. So now to dig into a little bit more detail what we're doing here, we need to understand, okay, how are we going to actually predict this dotted line? Now we're a little bit restricted in what we can talk about here. I should say, just to sort of frame this, I'll talk about the approach we take at Uber at kind of a high level. So in terms of the model, a number of things go into this, that is, go into our prediction of this dotted line, of the outcome that we care about in Sao Paulo. So the first is data from control cities. So for example, we might compare Sao Paulo to Rio, to Santiago, to Lima, and take some sort of combination of those cities' outcomes in making our prediction for Sao Paulo. We can also look at what's happened previously in Sao Paulo and in those other cities in making this prediction. And we can look at control variables that you might typically think of. So sort of weather would be a good example for us. Holidays is another thing we might care about in making our prediction of, in this case, cash trips per driver in Sao Paulo. Now, so what does that look like in terms of a model? Well, what we're trying to predict here is our outcome of interest in Sao Paulo. So that's cash trips per driver. And that's going to be a function of cash trips per driver in our different control cities. So for example, Rio, San Francisco, and Lima. It's also going to depend on what happened in the previous period in Sao Paulo. And it's going to depend on these control variables or covariates that we've also been talking about in the model. And there's a time series component to it as well, but we won't dive into that in detail here. And so we fit this model on data from our training period, so that's the pre-treatment period, and get covariates for each of these factors. So very crudely put, like how much weight should we put on each of these factors in making our prediction? How do we actually go about fitting that model? Well, the approach that we take is essentially to fit a loss function. So without going into details about sort of that specific loss function, we're basically trying to minimize the difference between our prediction for the outcome in Sao Paulo and the outcome that we actually observe in Sao Paulo in that pre-treatment period. Then what does that mean for our actual estimate of the treatment effect? Well, here we look in the blue period on the plot earlier, so after treatment, and our estimate of the effect on any given day or at any given sort of period that we're looking at will be the difference between what we actually observe in Sao Paulo and what we predicted from our model in Sao Paulo. So that's taking all those features that we talked about and the covariates that we fitted from the pre-treatment period. Very often when we talk about the effect of an intervention, and when we're communicating that to stakeholders, we're not going to want to communicate the different effect that you see on any particular day. We're going to want to talk about an average treatment effect, as you typically would in an A/B test. And in that case, you can just average across the different periods that you're looking at. So if we're predicting at the day level, you can average across different days. In some cases, we're not able to do an A/B test, and we don't have enough cities to randomize at the city level, but we may have the resources to roll out to more than one city. And in that case, when we want to get our average treatment effect, we average across the periods, and we also average across the different cities for which we've fitted this model for. So that's a high-level overview of how the model works. So the main question is, does this work? Because remember, I told you I'm going to compare what actually happened to my estimate of what would have happened, and the difference for those two, I'm going to say that is my causal effect. So that is only valid if I can reasonably project that, right? And one metric we can use there is to see the overlap between the projection and the actual in the pre-period. Of course, we don't want to overfit in the pre-period, but this is kind of a good heuristic. So actually, it works pretty well. We've been able to fit some pretty regular time series
using this approach.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픈 퀘스천을 남기고 저는 이제 신테틱 컨트롤 부분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뭐 뉴스에서 뭐 최근에 이제 뉴스를 특히 비즈니스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GS25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뭐 GS25와 이제 CEO의 실적이 굉장히 이제 희비가 엇갈렸다라는 건데 또 이게 더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됐던 건 바로 이제 GS25를 둘러싼 남혐 논란이었었고 뭐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뉴스는 굉장히 첨예한 어떤 대립과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커절 인퍼런스가 비단 연구 논문을 쓰는데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런 현실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이념적인 어떤 갈등이나 대립을 넘어서서 어떤 데이터나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이 세션의 특성상 계속해서 연구 논문만을 계속 다뤄왔는데 현실 문제에서 이런 코잘 인퍼런스 그리고 어떤 카운터 팩추얼에 기반한 어떤 사고방식을 이 현실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사례를 직접 보여드리면은 이런 코잘 인퍼런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마지막 세션인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기반해서 한번 아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이 코잘 인퍼런스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연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슬랙을 통해서 별도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테틱 컨트롤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requirement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훌륭한 논문을 추천을 드리고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신테틱 컨트롤의 선구자인 이 MIT의 알베르토 아바디 교수님이 쓴 리뷰 논문이고 이거 굉장히 몇 달 전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의 내용들까지 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도 꼭 보시기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또 아래 링크는 이 알베르토 교수님의 어떤 강연 영상도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보시면은 이 신테틱 컨트롤이라는 어떤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